방글라데시는 오랫동안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난을 말할 때 사람들은 여기가 무슨 방글라데시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특히 독립 직후의 방글라데시는 1인당 GDP가 $100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5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반세기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 경제에 등장했습니다. 이 변화는 석유 같은 자원 덕분도 대단한 첨단 기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출발점은 놀랍게도 바느질이었습니다. 즉, 봉제 산업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옷장에도 분명히 있을 방글라데시 옷 한 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는커녕 오늘을 버티는 것조차 벅찼던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 뒤에는 한국 기업과의 특별한 인연도 얽혀 있어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이 스토리는 나라가 나뉘던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1947년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나자 인도 대륙은 종교에 따라 크게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비무슬림 지역은 인도가 되었고 무슬림 지역은 파키스탄이 되었죠. 문제는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서로 1600km나 멀리 떨어진 두 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종교만 같다는 이유로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당시 동파키스탄이었고 지금의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은 언어도 문화도 정치적인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과 돈은 서파키스탄에 집중되었습니다. 동파키스탄은 전체 국토의 15% 정도였지만 인구는 55%나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산업시설과 도로는 모두 서파키스탄에 몰려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원주금 중 동파키스탄이 받은 목은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서파키스탄은 벵골어를 쓰는 동파키스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쓰는 우르두어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지역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쌓여온 갈등은 1971년 독립전쟁으로 폭발했고 방글라데시는 비로소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9개월간의 전쟁이 남긴 것은 승리보다 패허였습니다. 독립 당시 국민 1인당 GDP는 87.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90%는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나라의 기반 시설들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았지만 대부분 글을 몰랐고 산업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방글라데시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국제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1974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국의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자간 섬유협정, 이른바 MFA를 도입했습니다. 한 나라가 1년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섬유 물량을 제한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쿼터는 이미 섬유를 대량 수출하고 있던 한국, 홍콩, 대만 같은 신흥공업 국가들에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방글라데시 같은 최빈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쿼터에 묶인 아시아 국가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역사적 전환의 한가운데에 한국 기업 대우가 있습니다. 1978년 대우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기성복 기업인 대시 가먼츠와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하청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대우는 현지 직원 130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6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바느질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품질관리, 약속된 날짜에 물건을 보내는 납기관리, 해외 바이어 응대까지 의류 사업의 전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이 배경에는 대우그룹 창업자 김우중 회장의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파키스탄 시절부터 현지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우는
신뢰받는 파트너였습니다.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뒤에도 이 신뢰는 이어졌습니다. 산업 기반이 거의 없던 이 신생 국가는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우에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산업의 스승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만남이 오늘날 1억 8천만 명의 방글라데시를 먹여 살리는 봉제 산업의 시작이죠. 어쨌든 한국식 교육을 받은 130명이 귀국한 뒤 방글라데시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방글라데시 곳곳에 기성복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의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02년에는 의류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의 77%를 차지했고 불과 몇 년 뒤엔 방글라데시 최초의 수십억 달러 규모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우와 인연이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를 제조업 국가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발판이 된 셈입니다. 이 산업은 경제의 구조뿐 아니라 사회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외출과 취업이 강하게 제한되던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라곤 대부분 비공식적인 가사노동이나 가정부 일이었고 임금과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 대다수라 이들이 할 만한 일도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류 공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여성들을 좋아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했고 봉제의 기술은 비교적 짧은 훈련만으로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느질은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라 공장 노동으로 옮겨오기도 쉬웠습니다. 1980년대부터 수많은 여성들이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선 의류 노동자의 8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임금이 농작물이나 식재료 같은 현물이었지만 공장에서 일하면 액수는 적더라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처음으로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가정 내의 지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게 되자 1970년에 약 6.9명에 달했던 출산율은 2023년 2.1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교육하는데 여성들이 번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방글라데시의 빈곤 탈출을 여성들만의 성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여성이 공장에서 도시경제를 떠받치는 사이 나라 밖에서는 남성이 해외로 나가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이게 환골탈태한 방글라데시 경제의 두 축입니다. 어쨌든 기성복 산업은 흔들림 없이 계속 성장해 2011년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의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초기 성장의 배경에는 MFA 쿼터 혜택과 저렴한 인건비라는 분명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가격 경쟁력 하나만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달랐습니다. 쿼터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이후에도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경쟁력이 더 이상 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지 노동자들의 성실성, 품질 유지 능력, 그리고 대량 주문을 소화하는 납기 역량이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즉, 방글라데시는 값싼 생산지를 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국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방글라데시의 경쟁력은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협동을 전제로 한 노동규율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강과 저지대가 유난히 많은 나라입니다. 해마다 대규모 홍수와 태풍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혼자 살아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방을 쌓고 물길을 관리하려면 늘 마을 전체가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경험은 방글라데시 사회에 각자 잘하는 것보다 모두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사고방식은 산업화 이후 공장으로 옮겨와 신뢰할 만한 노동규율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이슬람의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태도는 방글라데시 사회의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과 OECD 등 여러 국제 보고서들에서도 이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오늘날 방글라데시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립 당시 $90도 안 되던 1인당 GDP가 2023년 기준 2,62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약 50년 동안 거의 30배 가까이 커진 것입니다. 같은 해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은 4,6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IMF 추산으로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30위권 중반입니다. 성장률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6-7%를 꾸준히 유지했고 2015년 세계은행은 마침내 방글라데시를 중소득국으로 상향 분류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 직후 80% 이상이던 빈곤율이 현재는 20%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시 46세였던 기대 수명은 73세까지 올랐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50명에서 현재는 25명 이하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990년대 초까지 여자아이들의 교육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이르러 저소득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는 드물게 중등교육 단계에서 남녀 교육 비율의 균형을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며 남녀 입학 성비 역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던 시기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에선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도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독립 직후엔 농업이 GDP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10%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자리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게 되었죠. 의류 수출량은 여전히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오늘날 H&M, 자라, 유니클로, 갭, 나이키, 아디다스, 리바이스 등 유명 브랜드들이 이 나라 공장들에서 생산됩니다. 도시의 변화도 분명합니다. 수도 다카는 이미 인구 2천만 명을 넘어선 초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치타공을 비롯한 여러 지방 산업 도시들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 집적지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에는 이전에는 거의 없던 계층, 이른바 신흥도시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의류 공장 관리자, 중간 숙련 노동자, 물류 운송업 종사자, 소규모 자영업자, 해외 노동자의 송금을 받는 가구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단계에서 벗어나 매달 일정한 현금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계층입니다. 이들의 소비 방식은 과거와 뚜렷이 다릅니다. 수입의 전부를 식량에 쓰지 않습니다. TV, 냉장고, 선풍기, 스마트폰 같은 내구 소비재를 구입하고 위성 방송이나 모바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합니다. 도시 풍경 자체도 달라져 다카와 치타공의 주요 도로변에는 쇼핑몰, 패스트푸드점, 이동통신 대리점, 금융서비스 창구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도시경제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비가 다시 일자리와 서비스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흥 중산층의 등장은 방글라데시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출과 해외 송금에 의존하던 경제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내수 기반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아직 작지만 소비하는 시민이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죠. 농촌도 변화의 흐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의 전국 전력 보급률은 99%를 넘어섰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농촌의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던 마을에 TV와 휴대전화, 냉장 보관이 가능해졌고
소규모 가공과 저장 활동도 늘어났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농업 활동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상점, 수리업, 음식점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이 생겨났고 오토리키샤나 미니버스, 이지바이크 같은 저렴한 운송수단을 활용한 자영업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은 농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득 활동이 가능한 생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우로 시작된 한국과의 깊은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가 길을 열었다면 그 길을 갈고 닦고 넓힌 것은 영원무역 그룹입니다. 노스페이스, 네파, 아이더, 블랙야크라는 유명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이죠.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함께 만든 기업으로 존경받고 있죠. 수년째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6만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때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25%를 담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의 국민기업 또는 방글라데시의 삼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세계 수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소득 국가인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의류 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낮은 임금,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라나플라자라는 건물 붕괴로 상징되는 산업안전 문제까지 정치적 부패와 혼란 역시 경제의 불안 요인입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가장 단순한 바느질로 세계 시장에 진출한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분명 하나의 기적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600달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5,000달러 국가에선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이 숫자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수준은 그냥 통계가 아니라 절대 빈곤을 벗어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림과 만성적인 생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나라에든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국 역시 이 문턱을 넘는 게 국가적 과제였던 시절이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이 소득 수준이 방글라데시의 역사적 기억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 수치는 오랫동안 자신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눌렀던 파키스탄을 확실히 앞서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문화적, 역사적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의 1인당 소득과도 비슷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뒤처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인들에게 이 국민소득은 자랑할 만한 수치입니다. 가난과 기근, 원조의 대명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에는 반세기 동안 이어진 노동과 인내, 그리고 한 나라가 스스로를 증명해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앞으로의 여정에도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